아까 호흡하는 것 하다가 그만뒀는데, 호흡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데,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안녕하세요가 정말 상대방이 안녕한지 묻는 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물었을 때, 내가 요즘 몸도 별로고 안 좋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별로 안녕하지 않은데, 라고 대답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람하고, 처음 만난 사람하고 서로 이제 대화하고 말문을 트고 접근하기 위한, 어색함을 풀기 위한, 그 과정, 그러니까, 일종의 박자 맞추는 거잖아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이게 박자 맞추거나 리듬 맞추기 위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말문 트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람 따라서 인사를 별로 안 하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인사를 안 하면 딱히 그게 말하기가 좀, 인사도 안 하고 들이대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익스큐즈미가 그렇게 이제 상대방한테 말을 하겠다고 서로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이것도 호흡이란 말이죠. 그렇게 행동에 또 말에 호흡을 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지 아니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시작할지 어떻게 끝낼지, 뭘로 시작할지, 어떤 단어,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대방한테 어떤 주의 환기를 시켜가면서 호흡에 들어갈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호흡하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호흡, 행동원칙, 그 사람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독심술이기도 한데, 어떤 식으로 호흡하는 건지, 어떤 주기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걸 일부러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호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호흡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성격인 거고,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사람은 너무 분석적으로 봐가지고 그렇긴 한데, 처음엔 재미있어요. 또 해봐야 될 거기도 하고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것도 있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돛 닦는 거라서, 돛 닦으면 결국 옛날처럼 하면은 사주, 관상, 기문 이런 것도 이해해야 되고 하거든요. 이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생긴 거 보고 관상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미래를 알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또 나도 마찬가지고 아치로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행동하니까 어떤 지의 결과나 어떤 성격으로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일단 어떤 호흡을 안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걸 알게 돼요. 이 세상의 깊이도 그렇고.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걸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구하니까 아니라고 다른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호흡이에요. 주기잖아요. 기본적으로 호흡은 주기성이 있잖아요. 일정하게 움직여야 돼요. 리듬을 가져야 돼요. 어떤 리듬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 리듬이 먹는 건지, 지식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루하루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지 않아요. 어느 날 잘 되고 어느 날 안 되고, 어느 날은 결론을 내려고 자꾸 하고 어느 날은 교훈보다는 뭔가 계속 찾아보려고만 하고, 이런 식의 성향이 틀려요. 그때 우리는 공부할 때도 공부만 한다고 해서 계속 같은 식으로 외우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읽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읽으면서 정리하고 내일은 읽으면서 새로운 걸 찾아내려고 하고, 분명히 성향이 다르다고. 이건 지식도 리듬을 탄단 말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리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변이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것도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호흡을 보냐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킬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으로 수련한다는 얘기는 호흡을 맞춰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이 돼요. 호흡에 맞춰서 성장한다는 게,
중국식으로 중국은 호흡을 인동맥 돌리는 걸 호흡이라 그러는데, 인동맥 돌려가면서 자기 리듬 맞추고 인동맥 돌리는 것으로 자기 성장하는 엔진을 삼고 있는 거거나, 인동맥 돌리는 것으로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호흡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변하고 달라져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차고 지는 것을 인동맥 돌리는 것에 맞춰서 설명하기도 하고, 1년 12달을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기도 해요. 이게 뭐 그럴듯하게 설명하려고 하거나 연산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루도 마찬가지로 인동맥 돌리는 것에 맞춰서 12시간에 12시간에 맞춰서 설명하고, 한 달, 1년, 이게 그렇게 인동맥에 맞춰서 자기가 살아가라고요. 인동맥에 맞춰서 호흡하고 하라고요. 그냥 인동맥 돌리는 것이 호흡이 아니라, 인동맥 돌리는 그걸 가지고 자기 호흡을 삼아서 하루 호흡, 한 달 호흡, 1년 호흡, 한평생의 호흡을 해 나가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뭔가 획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대처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수련이 되는 거지, 그냥 인동맥 돌렸다고 해서 그것만 열심히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돌렸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금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면 법문도 비슷해요. 법문도 돌리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바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은 호흡인 거고 죽이고 리듬을 얘기하는 면이 있는데, 부처가 처음 초전 법륜지에서 얘기하는 걸 처음 법륜을 돌렸다는 건데, 이게 첫 호흡을 시작했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그 호흡에는 목적이 있고 박자가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서 의미하는 거,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서 돌리는 건데, 돌리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주기가 딱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퀴이기 때문에 여러 바퀴가 주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동맥 도는 이 바퀴로 하루 돌아가는 것을 만들고, 하루 돌아가는 것이 한 달, 12달, 1년, 10년 돌아가는 것을 맞추는 거고, 이건 시간적인 거고, 공간적인 것은 나 돌아가는 것으로 집안을 돌리고, 집안 돌아가는 것으로 내 직장을 돌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마을을 돌리고, 그리고 또 그 돌리는 것은 나라를 돌리고 천하를 돌려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호흡이잖아. 나 하나의 호흡으로 가정의 호흡이 되고, 마을의 호흡이 되고, 나라의 호흡이 돼요. 이것도 다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호흡 하나에 단순히 폐로 들어갔다 나갔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에 의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형이상학적인 거, 하학적인 거, 이런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것이 같이 어떻게 호흡해 나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운명을 알고 숙명을 알고 이 명을 이해한다는 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호흡과 맞춰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호흡에 맞췄기 때문에 그 운명이 보이는 거고, 세상에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은 단순히 폐호흡에서 끝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고, 그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질적 크기, 인격이 돼요. 인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호흡에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확장하면 끝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주도 내가 움직이게 돼요. 내 호흡에 맞춰서 우주가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법륜에, 기어에, 내 기어에, 기어처럼 호흡도 기어가 돌리는 게 기어 같잖아요. 내 기어에 우주에 어떻게 맞춰서 있으니까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선은 이 태양계도 하나의 호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성, 금성, 토성이든 뭐 이렇게 오행에 맞춰서 일부러 이름 지었잖아요. 뭐 수성이 먼저인지 내가 저거 수성이라고 해놓은 게 먼저인지는 이름을 어떻게 뭐가 먼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오행에 맞춰서 정해놓고 수, 목, 화, 토로 굳이 정해놓는 건 내 오행으로 천체의 오행을 보든가 천체의 오행으로 날 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다 호흡이에요. 나의 오행 호흡에 맞춰서 이 천체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아니, 거꾸로긴 하죠. 거꾸로라고 생각하죠. 이 천체의 호흡에 맞춰서 내가 살아간다고, 이 세상이 날 살아가게 하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있다고 하지 않은데, 아까 말한 대로 항상 이쪽이 있으면 저쪽도 맞다고요. 천체가 날 살아가게 하면 나도 천체를 살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 브레이크를 한번 건 게 날 발견한 거고, 브레이크를 건 다음에 내가 악셀레터를 밟는 이 주체성을 가지기 시작할 때 드디어 법륜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법년 돌린다는 건 내 주체성이 형성된다는 거잖아요. 부처가 처음 법년 돌리는 이유가 이제부터 내가 설명하면서 너희를 가르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시작은 시작된다고요. 불교적 시작은 초법년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나로 인해서 비롯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호흡을 시키고 있잖아요. 내가 첫 호흡을 하는 거, 그리고 그 호흡이라는 게 그렇게 내가 살고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이걸 이렇게 유기적으로 기어 맞물리듯이 살아가듯이 이게 보듯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호흡이에요. 그리고 깨우침도 해야 하지만 글을 차근차근 쓰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돼요. 부드럽게 예쁘게 말해야 하는데 원래 성격이 지랄이고 성장 과정이 꼬여서 독설이 심하게 돼요. 기자천이 우려되어서 깨달음을 추구하라고도 했지만 여기 기자천은 기수련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기자천이라고 하는 건 좀 기수련이 이미 일반화된 단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왜 이렇게 썼나? 이것도 옳은 거라고는 못하겠네요. 오랜 역사가 있고 많은 말들이 있다 보니 그 허상과 실상을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9단, 8단을 왕래한 사람이 해능과 신수의 계도성을 평가하는 것이 과거 내려온 것과 별 차이가 없어 실망한 적 있어요. 역시 관습적 관념이라는 것이 무섭고 자기가 가치 기준과 주관을 갖고 세상을 보고 살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았지요. 여기 계도성을 쓰고 설명해 줘야 되나? 다 잊어먹었는데? 원래 무임을 하나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써가지고 설명하지? 우선 이 세상이 알려져 있기에는 해능이 신수보다 훨씬 낫다고 나오는데 내가 본 바로는 신수가 나아요. 그리고 신수가 쓴 계도성을 보면 사람의 차근차근 수련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인 수련으로 써있는 면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써있던 건가 그게? 이건 다음 주에 강의해야 되나?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하셨는데? 아니면 여기 써줄 수 있어요? 누가 그 계도성 2개를? 여기에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도 있나?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내용에 나왔습니다. 왜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저기 저 노트에 있긴 한데 예전에 해놓은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찾았습니다. 네이버 찾았어? 한글 작년에 나서 그렇긴 한데 생각을 더 하고 다음 주에 이거는 할게요. 준비를 안 했는데 다음 주에 이게 써놓고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계도성은 그렇게 하고 학철. 예, 근데 설명하면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게 한데 그냥 재미로 그냥 내 국어 실력이 드러날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그 문법적인 거 따지다가 따질 것도 문법적인 것도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걸 잘못하면 무식이 탄로날 수도 있거든요. 블로그에다 올려주세요. 뭔가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철대오 대각 활용 관통 견성 성불 한 번에 커다란 깨침으로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과거 여러 고승들이 그렇게 말한 것도 있고요. 어디서나 어설픈 자가 이를 저지르게 돼요. 근래 100년 안에 남의 큰 스승이 될 만한 스님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100년 전에는 있었냐면 그도 아니죠.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중으로 성공한 자는 결코 없어요. 만약 가야 구단이죠. 그 이상은 없어요. 왜요? 아미타불의 말로는 이 나라는 불교국가가 아니랍니다. 이게 굳이 자꾸 이런 식의 글을 쓴 게 많아요. 그러니까 확철대오하는, 그러니까
견성, 성불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 방에 수련해서 어떤 그 수련을 다 한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많잖아. 제가 이 뒤에도 많이 썼고 다른 곳에서 많이 썼어요. 그게 제 성격에 걸리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방에 갈 수 있는 게 없거나 그거 이전에 이 경군하는 게 있거든요. 꼭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다, 뭐 저건 저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이런 것이요, 저건 저런 것이요 하고 뭐 의미성 있는 듯이 말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성격상 비판적인 면이 많아가지고 다른 분들이 말을 할 때 조금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경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결론만 딱 얘기하고 결론만 얘기하고 안다는 듯이 말하는 것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데 꼭 이렇게 선종 유풍이 있는 사람들, 선종 쪽으로 또 그렇게 그러니까 우두방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정신적인 수련을 한다고 하나 아니면 지적인 수련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고하는 과정을 설명 안 하고 끝난 거예요. 결론 난 것만 얘기하면서 그 안다는 듯이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짜증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고 과정, 사고하는 방법, 그렇게 결론의 이유 그런 걸 보여주면 나도 그렇게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안 해준 게 조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판을 많이 했어요. 많이 쓴 것 같아. 그렇게 한 방에 안 되니까 화두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알아지는 것이 없거든요. 화두에서 수련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쫓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난 그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화두에서 수련을 한 게 거짓은 아닌데 그게 그것만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요.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 과정을 얘기하지 않으면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화두가 이게 수련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돼요. 재밌어요. 또 저 같은 사람은 차라리 그게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보편성이 없는 수련법이긴 해요. 불교에서는 뭐 상근기만 하시는 스님은 자상한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 상근인 것처럼 화두하잖아요. 자기가 상근기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힘들어 한다니까요. 왜 화두해요? 돈 봐서는 화두 백날 해봐야 안 될 사람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화내겠죠. 근데 대부분은 화두로 수련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화두로 수련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랬으면 벌써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한두 마디 해주면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정도는 돼야 그 화두 가지고 수련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련 안 되니까 화두는 한두 번 해서 이해 못하면 때려쳐야 돼요. 못해요. 근데 참고한다고 계속 안 되잖아요. 네, 그건 또 다른, 그건 이제 나중에 대해 종고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화두하는 그 책에 만들어진 건 송나라 때 만들어진 건데, 그건 원래 화두하고는 다르죠. 화두를 이용한 수련법이에요. 화두가 아니에요. 좀 다른 거예요, 그건. 관아선, 그렇게 하는 건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등록이나 벼감록에 있는 식에 있는 건 그건 대화거든요. 어떤 고승하고 하는 대화인 거고 그 대화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걸 다 생략하고 그것만 써놓은 것인 거고 그걸 이용해서 수련 방법을 만들어진 건 송나라 때가 넘어와서는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고 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면 어설프게 흉내내다가 끝난다고요.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거죠. 더 이상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보기에 증오라는 자천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차이나에는 수당 때 몇몇이 있지만 이건 오해가 있어요. 그들이 불교를 이용한 거지 불교적 자천으로 성공한 건 결코 아니죠. 유명한 인자나 환벽, 조주, 양산이 괜찮고요. 신수도 이들 못지않는 계제가 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실제를 알아보는 능력이 없고 내려오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만 믿는 버릇 때문이겠죠. 솔직히 해능의 계제는 볼품 없던데 나머진 잘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이 수당 때 어쩌다가 그 중국에 이런 인간들이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건 상당히 배가 아파요. 근데 임제, 흥벽, 조조, 안상도 저기 해는 그 밑으로
해능 밑에 있다고 해서 해능한테 배우는 건 아니죠. 이건 다 그 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족보를 만든 것이 있는데 사실 뭐 해능이 가르쳐서 이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어떤 그 선종이라는 대단한 불교를 만들어낸 거죠. 왜 배가 아프냐면 우리나라는 못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해줬다면 또 그 나름대로 뭔가 해줬을 텐데 그걸 굳이 중국에서 했다는 게 상당히 짜증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때 발해나 뭐 삼국 통일신라면서 이러고 나라가 박살났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있는 혼란기인데 옛날에 이런 나라들은 얘네 나라도 수나 당이나 이렇게 혼란할 때도 혼란했을 때인데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정신적인 성장을 한 게 좀 많이 아이러니하거나 배가 아프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거든요. 많이 없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 정도 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불교도 그렇고 불교 외 다른 곳에서는 있다가는 잡혀 죽었죠. 힘들었죠, 살기가. 그래서 문화적인 그 포용력이 자꾸 협소해지는 과정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게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선종은 상당히 위대한 종교예요. 아직 전에도 얘기했듯이 선종만큼 나아간 종교는 아직 없어요. 그것이 대단한 것이는데요. 결국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똑같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그냥 도교라고 해야 되나, 수련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약간의 치졸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심하면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아직 시작 단계라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넘어가면 언제쯤이면 이런 선종만큼의 그 경지를 이룰지는 사실 요원하죠. 우리나라 불교도 선종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네? 우리나라도 선종을 따라가는데. 네. 고착화된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종 자체는 무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걸 뭐 조사전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데 말 그대로 아무나 이건 이해 못해요. 우리나라 선종한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왜 송나라 때 그런 현상, 그런 화두를 이용한 수련법이 나왔냐면 처음에 그런 선종이 나올 때는 선종을 만들겠다고 나온 게 아니라 깨달음에 대한 궁구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송나라 오면서 그걸 가지고 체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 일어난 그런 불교에 있었던 현상을 가지고 하나의 틀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후에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냥 화두는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틀이 없다고 하는 그 선에서 선을 만든 거잖아요. 그건 과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 반복이에요, 그건. 차이를 만든 반복이 아니라 단순 반복이라서 그건 안에서 썩어 들어가요. 시작은 거창했는데 점점 세상은 얽매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관용 정도 뭔가 할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이것도 분명히 점점 더 고착이 되고 프로그램은 되거나 아니면 좀 생명력 떨어지는 어떤 그 상황에 나오게 되지 않나요? 원래 역사는 다 그렇게 진행되는데 시작은 그렇듯했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고리타분해지고 우리가 비판했던 종교적인 거나 프로그램적인 거나 뭐 틀에 대한 거나 나중에 다 나와요. 또 항상 그렇게 되어 가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제자만 상근기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넌 상근기고 넌 아닌 같은데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싸움 나잖아요. 왜 나는 아닌데라고 한다고요. 처음에는 개파조사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나중에 개파조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너나 나랑 똑같은 인간이 돼버리거든요. 누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에 의해서 나는 저 사람마다 못하고 너는 낫고 이렇게 얘기해 주냐고요. 이 계제도 마찬가지냐고. 지금 간현정에도 제가 설명하는 것도 제가 계제 정해주는 것도 반발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안 하고 이제 저도 없어지고 아무나 이제 누군가가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몇몇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승복을 하겠냐고.
안 하잖아. 안 하게 돼요. 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분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건 시간이 지나면 왜곡돼요. 그래서 지금은 불교에서 엄밀하게 입대만 한 것처럼 이런 식의 선종은 없어요. 내가 보기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오고 있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불교에서 내쳐버릴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가 아무리 메시아서 해봐야 넌 우리하고 다르다고 맞아 죽었듯이, 옳은 사람이 나올 때 옳은 그 비판하면서 나오는 경우, 과거의 그 보수적인 것에 대항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선종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는 것은 선종을 비판하면서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때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도 이어지고 계속 한때 나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자 이런 식으로 똑똑한 놈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그게 좀 재밌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내가 하고픈 말은 우리가 들은 고승들의 깨우침 일화나 그들의 깨우친 것이 생각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도 급이 있고 서로 위아래가 나뉘어요. 천황계에는 자체를 속일 수가 없어요. 깨우친 것이 드러나 알 수 있어요. 여기처럼 알려진 명성이나 역사적인 평가나 눈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나보다 낮으면 혹은 나보다 높으면 그들의 모습은 확실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다양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명성이 없거나 별로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무시하게 됐거든요. 일종의 후광 효과가 있잖아요. 후광이 좋아야, 배경이 좋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후광도 없고 배경도 없으면 뭐 별 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질적인 나아감을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주변 여건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누구한테 배웠네, 아니면 뭐 얼마나,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누구 뭐 또 꼭 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낫게 했다느니, 뭘 맞춘다느니,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신비적인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말재주가 있어가지고 사람 설득을 잘하거나, 아니면 얼굴 잘생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에 끌거나, 어떤 식으로 간에 이런 뭔가가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깨우침의 정도는 알아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명한 사람하고 실제로 그 사람의 경지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다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건 이쪽 세계의 문제인 거고, 정말로 실력만으로 그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 세계에 가면 다르다는 말이죠. 역사적으로 유명하다는 게 꼭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하지만 이것도 내가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계속하면 그런 깨우침에 대한 환상과 옛 고승의 과정을 따라하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자체는 따라하거나 비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비슷하게 하지만 진정으로 내 도는 반복도 아니고 과거의 도를 흉내내는 것도 아닌 나만의 것이고 나만의 깨우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깨우침이나 자기 도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이 이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옛날 책을 읽어보고 배우려고 하다 하면 오해되거나 잘못 빠질 경우가 많아요.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야 얻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휩쓸려. 아니면 책이나 문구나 그 어떤 것에 매달려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하면서 그걸 고집하게 되죠. 그러니까 경전을 중요시 여기는 건 경전에 빠진 거잖아요. 깨우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전이 중요하게 돼, 나중에는. 이게 별 웃기는 것처럼 보여지면 다들 그러잖아요. 불경도, 아니, 불경이 아니라 절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지만 거기 가서 아무나케나 만약에 절간에 들어가지고 절 여기에 붙여보고 거기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부처 한번 만져보고 이랬다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함부로 했다가는. 그건 사실 뭐 별 상관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느 곳에 가도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내가 밟고 가면
화 안 날까요? 화 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도 성경 깔고 앉았더니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왜 뭐로 하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그건 성경인데 왜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난 내용들이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했다가, 말싸움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게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나중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아니면 경전에 있는 말이나 의미, 그로 인해서 내가 바뀔 수 있고, 수련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경전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돼요. 뭐든지 본말 전도가 돼버려요. 시작은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게 왜곡돼가지고 변질된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화두도 그렇다고요. 화두 자체가 중요한 건데, 나중에는 화두를 중요시 여겨요. 그게 애매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잠시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그 차이나에서 임재나 홍역 두두 앙상이 이렇게 어떤 불교적인 거를 이끌었던 거에 대해서 배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배가 아파야 되는 거죠? 네. 우선은 아까 말한 대로 선종이 미대에서 그 미대한 게 남의 나라에서 나왔다는 게 배가 아픈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나라도 혼란기고 그 나라도 혼란기 비슷한 건데 왜 우리는 이런 정도의 정신적인 성숙이나 사상적인 그 성취가 없었냐는 것이 또 화가 나는 문제인 거고, 그만큼 부럽다고요. 그게 그 성취가 위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아무런 사상과 철학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왜 없어요? 그게 좀 그렇죠. 많이 아쉽단 말이죠. 지금으로서는 그게 많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라도 있으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공해서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뭔가 새로운 걸 만들 만한 재료 자체가 너무 전무하니까. 그래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천부경이나 사면신고나 이런 별 얘기도 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추앙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아쉬운 거잖아, 이게. 그만큼 이 과거에 누군가 성취해놨어야 될 그 사상이나 그 철학이 그만큼 아쉬운 거 아니에요. 그 사면신고 읽어보면, 사실 이거 별거 없어요. 아무리 파봐야. 그게 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정말 그거 가지고 별거 있다고 얘기하면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요. 천북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임재나 이 나머지 이 사람들이 차이나를 위해서만 이런 가르침을 펼쳤다는 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과연 차이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차이나가 종주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찾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딱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해버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밖에 안 산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체온의 종주국이 돼야 한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먼저 뭘 해야 되는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있어서 과연 이게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문제인지. 네, 그것도 하나의 보는 관점이잖아요. 접근법인데, 그렇게 봐도 되죠. 어떻게 봐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한 건 분명히 깨우침이기 때문에 깨우침은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면은 차이나만을 위해서 한 건 분명히 아닌 것은 맞아요. 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고. 근데 그건 그런 거고, 지금의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냥 그들이 그랬다고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데, 그 의도는 어떤 사상을 시작한다 하거나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구심점이나 시작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부분이 먼저 있는 다음에 하면 내가 하기에 좀 더 편한 면이 있었는데, 이게 남의 나라에 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우리 걸로 하거나 아니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나라 거를 위해서만 한 건 아니라는, 그걸 또 한 번 더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분명히 이들이 단순히 거기에만 한정된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것을 한번 나는 더 설명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분명히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면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남의 나라 걸 가져온다면 이것을 가져와서 써도 된다는 이 정당한 근거를 대야 된다고. 이 과정을 한번 더 해야 된다고, 내 입장에서는. 이게 짜증나요. 정말 제대로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내 입장에서 쓰는 거고 내 입장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듣는 사람이야 그건 맞아요. 내가 이건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도를 보고 읽으면 더 저를 해체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있고서 쓴 거죠. 아까 호흡 편견도 마찬가지로 또 이게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냥 이런 의도, 과거의 호흡에 대한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거나 내가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다른 관점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맞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새로운 걸 만들거나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게 만들거나 나오길 바라는 면이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 내가 시선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말 안 해줘서 그래요. 이게 벗겨지는 건데 이게 내가 어떤 것에 일이 맞다고 신앙처럼 맹신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꼭 이거 해야 된다고. 아니 불교절 말하면 이런 과거 선종이나 불교 이런 거에 대해서 꽉 잡혀 있어요. 여기에서 헤어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헤어나려면은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거나 그 비판에 어느 정도의 논리가 있거나 뭔가 누가 쳐주면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그것만으로도 나한테는 많은 빚이 돼요. 내가 호흡을 시판을 할 때 누군가가 호흡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설명해주고 다양한 호흡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는 것을 해줬으면 훨씬 더 이렇게 시행착오가 적었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내 입장에서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누군가가 이걸로 인해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다른 생각할 수 있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그 건드려 주는 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생각할 때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되라고요. 그래서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논리에는 논리의 방향에 있는 거라서 방향이 그래서 그랬다고. 동학이나 시각 같은 경우도 우리 입장에서 평가를 할 때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끌어주는 어떤 맥락이 있는 거 아닌지. 네. 잘 사용하면 되죠, 그것도. 그러니까 종교가 나쁜 건 아닌데, 또 동학도 종교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사실 동학을 보면서 동학을 배운다기보다 그때처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동학이 오피니언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에 많은 그 당시 엘리트의 사람들이나 세상의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독립운동하고 뭔가 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천도교나 동학의 사람들이 많아요. 뭐 흔한 말대로 한글을 어린이날을 만들었다는 석법강정함도 천도교 영향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주시경처럼 한글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동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본인이 동학인이거나 뭐 김구도 동학을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뭔가 했던 사람들은 다 동학을 했다고요. 그 얘기는 동학의 사상에 자기 동학의 사상으로 세상을 보거나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지금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라고요. 어떤 사상이나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배경으로서 있는 그것이 지금은 우리나라 종교나 우리나라 사상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잖아요. 지금 리더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근원은 서양의 자본주의이거나 기독교예요. 그게 아쉬운 거잖아요. 그게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더 우리나라 아까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을 꼭 우리나라 거야 해야 된다는 거 너무 국수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아마 안 해봤으니까 또 우리가 너무 그 부분에 취약성이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쉽다고 하는 거죠. 좀 해봤으면 하는 거나 해야 될 때가 됐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요. 동학이나 증선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된다는 말을 자꾸 하거나 예언이 있다거나 하는데
그래서 더 그렇죠. 아예 그런 예언이 없거나 그런 욕심이 없거나 야망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행복한 나라, 돈 많은 나라 되면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것에 내가 강대국이 된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부자 나라 되면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별 문제 없고 별 의미 별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목적이 새 강대국이고 세계 인류 국가 이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조상님들이 뭔지 모르게 미리 여기 꽉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미리 정해놔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난 것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 그러려면 결국 헤게모니도 만들어야 되고, 결국 헤게모니가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관념 체계부터 형성해 줘야 된단 말이죠. 상당히 이게 좀 음모론이긴 한데 그것도 생각해서 글을 쓴 것도 있기 때문에 설명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상과 철학이나 종교를 만들고 싶다고. 굉장히 노골적인데 맞아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책 쓰고, 수도에 대한 정의도 그렇게 내린 것이긴 해요. 수도가 도가 영생불사나 양심이 뽑아 올려가지고 저세에 가거나 아니면 죽지 않거나 그런 해탈이나 열반해가지고 행복하거나 이런 것이 수도가 아니라 한 이유가, 네가 수도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걸 하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면 그게 왜 도가 되냐는 거죠. 개인의 영달, 해탈과 열반, 그리고 신성이 되고 무병장수하는 건 개인의 영달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개인의 영달을 가지고 도를 논하냐고요. 저도 도라고 했으면 개인의 영달을 넘어선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교는 소승이에요. 불교에 비해는 반초짜리밖에 안 돼요. 적어도 불교는 대승을 얘기해요. 어디에 도교의 대승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곳이 있어요. 음질록이나 천율진경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착한 일 하라는 그런 권선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는데, 그거 가지고 대승 논할 수는 없어요. 너무 치졸해요. 불교에 비하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그렇고 우리가 할 길이 많은 거죠.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할 게 많아서 오히려 좋기도 하죠. 할 게 없으면 매너리즘이 뭐지? 우선 나태해지는데, 할 게 있으니까 긴장하고 할 게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런 거 아쉽지 않아요. 남의 나라에 있고 우리나라에 없다는 게 아쉽진 않아요. 오히려 할 것이 있고 해야 될 의욕을 만들어 주니까요. 다 있으면 있는데 못하래. 내가 한다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있는 거 가지고 대충 얼마나 대충 짜가지고 대충 하면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좀 게을러질 수 있는데, 없으니까 좀 더 정신 차리고 할 수 있어요. 종교가 안 되고 그걸 하기가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정한 산마님이 그 책 잘 보면 왜 그 종교처럼 만들어가지고 했다가 이제 감옥 갇히고 했는데, 그게 인정한 산마님이 싫었다 라고 하지만 인정한 산마님은 침묵하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면을 그게 그래요. 말할 수도 말 안 할 수도 없는 그것이에요. 분명히 맞아요. 그 사람 말이 시켜서 한 거. 근데 말로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것도 있는 건 사실인 거고,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문제점은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분명히 정교돼요. 우리나라도 나중에. 신격화 시키고 틀을 잡아가지고 숭배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은 고착화돼 버리니까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금기 좋은 사람들이 부족하죠. 금기 좋은 사람보다는 좀 낮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많이 영향을 받는 거라서, 의미나 궁극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봐야 좀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중적인 사람들에 의하면 결국은 좀 쉽고 간단하고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다 보면 지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욕심을 줄여야죠. 세상을 구제하겠다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약간의 방향성만 틀어주고 지금으로서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것만 좀 완화해도 살기 편해요. 다른 사람은 돈 있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만 생겨도 훨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약간만 하면 된다니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많은 걸 바라봐야 결국 시간 지나면 오염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조금 약간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에 의한 금융 투기,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꼭 다 소수의 몇 명을 위해서 빨려가는 듯한, 몇 명을 살기 위해서 70억이 필요한 이런 식의 것은 좀 완화되거나 좀 다르게 하면 그러면 좀 훨 나아요. 아마 훨 나을 거예요. 그 중에 몇 명만 더 생각바꿔도 이 지구상에 수십억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질병 안 걸리게. 아프리카 애들이나 그들을 보면 그들한테 조금만 좀 깨끗한 물이나 위생적인 면만 해결해 줘도 많이 살아요. 근데 할 생각이 없잖아요, 전혀. 뭐 그런 것들이. 한마디 질문이 종교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선생님이 글을 읽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 분야를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까? 단순히 그냥 마오공부라고 할 거냐, 아니면 종교냐, 그냥 철학이냐 이런 부분들 실은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투명되고 접목시키려고 그러면 현재 사회와 어떤 연민과 연결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 게 좋은 건지 글쎄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여기가 태평동인데 태평도나 중국 태평도나 그 오두미교가 있잖아요. 이건 종교잖아요. 도교가 처음에 종교로 시작한 것으로 되잖아요. 그게 훨 사람들한테 대중적이고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에요. 좀 아픈 거. 굳이 그 당시에 그런 것이 퍼진 이유는 아무리 정치, 그러니까 황제나 이런 것이 있어 봐야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내가 아프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좀 부족이나 뭐 이용해서 질병도 고쳐주고 그게 먹을 것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써주고 자기 외에 비근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이것이 더 중요해서 그 당시에 그런 종교가 그렇게 방대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들고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건 결국 대중성은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때는 종교가 훨씬 좋고 더 나아요. 종교도 똑같이 정치예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들한테 살기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먹고 살기 의식주에 대해서 이루어만 된단 말이에요. 정치가 할 수 있는 건 무슨 그 정도면 되는데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 정치 자체도 그러니까 좀 고착화된 거죠. 틀에 얽매여 있는 거죠. 정치를 위한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이 서민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만 정치하는 거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많이 나와요. 종교가 그런 걸 비집고 들어가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되는 거고 또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좋잖아요. 현실적인 그게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 거죠. 도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로 사람에 대해서 의식주만 해결해 준다고 행복하거나 만족되지는 않아요. 또다시 분란족이나 뭔가 다른 걸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종교로부터 시작하다가 나중에 점점 도 닦는 거에 대한 그 체계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전진교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거의 1000년 넘게 걸려나 또 그게 송나라 때잖아요. 이것도 송나라 때예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문화는 송나라 때 체계가 만들어져요. 그때 걔네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전진교나 얘네들 보면 개인의 수양, 정말 질적으로 수양에 대한 것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대중적으로 가는 좀 종교적인 거고 대중성이 있는 부분하고 전문적인 부분. 저는 그것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수련할 건지 아니면 기본적인 수련을 할 건지 이걸 나누고 수련하라고. 전문적인 것이 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 어렵잖아요. 머리 아프고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뭐 적당한 정도에서 끝날 생각이면 종교적인 게 좋죠. 차라리 종교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고 따르고 시킨 대로 하고 그렇게 살으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뭐 다른 데에서 종교적인 면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건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굳이 한다면 좀 전문적인 부분에 좀 치우쳤다고 할 수 있죠. 종교적으로 강론적인 종교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나중에 문제이거나 제 사후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없어서 상관없거나. 그래서 관념들이 틀었죠. 이대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각오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지금으로서는 좀 그렇죠. 질문이 뭐였죠 근데? 아니 금방 말씀하셨던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글과 이런 정리 체계가 되어 있는 게 그 안에 사회가 접목할 때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금방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 접목의 또 다른 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한 오피니언 리더도 사회 접목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지배당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소수가 바르면 다수도 좀 좋은데 그 소수가 생각이 다르거나 맞지 않거나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시킨다고 하면 너무 강제적인 면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야 된다고 고민할 때 해답을 주는 거나 목표를 주는 것이 이런 것이거나 굳이 제가 아니라면 이런 거 비슷한 그 어떤 것이거나 지금과는 다른 뭐 기독교나 서양의 자본주의 아류거나 그런 말도 안 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달라지고 싶어 해서요. 그게 현실 접목의 또 다른 목적인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 닦은 사람이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도도 막 닦은 사람이 아니라 좀 제대로 닦은 사람들이. 조선시대만 해도 그래도 도 닦은 사람들이 정승도 하고 뭐 정부의 요원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쉬워요. 그게 또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게 참 그래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알거나 그러니까 거기서 도는 세상에 대한 이치잖아요. 좀 더 세상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법 공부한 사람들인데 전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법을 공부하면서 뭘 받는지는. 아니면 행정학도 그렇고 행정학이나 정치학은 그게 사람을 이해하거나 세상을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래요. 그냥.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못해서 자체는 안 되고 힘들죠. 그리고 과거 고승도 실수한 것이 아무리 큰 깨우침도 잊고 버리고 없는 것으로 해서 더 나아가고 또 깨우치고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요. 깨우침을 가지려고 하는 알 수 없는 모순에 빠지죠. 그럼 뭐가 있나요? 깨달음이 뭐고 어떻게 하고 내가 깨달았나 아닌가 남은 어떻지? 많은 의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돼요. 항상 의문을 가지고 항상 답하면서 있는 거죠. 답하면서만 있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진리에 대한 추구는 없는 것을 쫓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죠. 그저 내가 보는, 내가 이해한 세상만 있는 거죠. 그리고 베푸는 것뿐이에요. 세상을 이해한 만큼 베풀죠. 그러니 깨달은 과정이나 그 현상을 거창하게 말하고 그리고 정말 깨달은 줄 아는 그런 사람은 나는 또 그러죠. 그만해라. 적당히 미처 알려주지. 그리고 착하게 살아. 깨달으면 끝이 없죠. 왜요? 깨달음을 버리니까. 여기 이해만큼 베푼다는 것이 아까 설명한 걸로 같이 얘기하면 법륜과 비슷한 건데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하나를 호흡한 것이 돼요. 내가 뭔가 받아들인 거고 그 받아들인 것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의 호흡을 시작한 것이 되거든요. 하나의 법륜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륜 돌리는 것에 인해서 아까 말한 대로 내 몸 돌리고 내 주위 돌리고 가정 돌리고 이 지역을 돌리고 나라를 돌린다고요. 그 얘기는 내가 무언가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내 법륜의 질은 달라지거나 회전수가 달라지거나 한다고요. 그로 인해서 나아가서 이 세상 천하가 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도예요. 결국 도는 나의 변화로 인해서 세상도 변화시키게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억압적이거나 강제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이게 이 한 개 세상의 이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전제예요. 잘못하면 독단적이 되잖아요. 방금 얘기한 건 다르게 비난된다면은 독단이잖아요. 독단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점검을 항상 냉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관찰과 자기 점검이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없으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부분 객관이라거나 합리적이라는 말은 옛날 사람이 쓰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다르게 얘기했어요. 듣는 거요. 남의 말을 듣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거 겸손한 거 우리 지금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게 나를 낮춘다는 건데 날 낮춘다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는 이유는 내가 독선적이거나 독단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건 내 임의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다른 거죠. 합리적인거나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면 보편적인 입법, 보편적인 이치에 해당하는 대로 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겸손하라는 말로 했어요. 겸양하나 겸손이란 말로 다 하면 이해했죠. 그러니까 순임금 얘기할 때나 아니면 뭐 얘기할 때 잘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서경이나 뭐 유교에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거죠. 독선적이거나 너만 옳다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면 내 주장을 내려야 되거든요. 내 주장을 하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거나 들리지 않아요. 내 주장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뭔지를 듣게 된다고요. 그래서 듣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고 듣는 걸 중요시 여긴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상을 이해만큼 베풀 때 분명히 겸손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독성이 되지 않는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을 버리거나 아니면 뭐 이 처음에 깨달음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건 그래야 또 나아가. 깨달음은 끝이 없는데 말만 깨달으면 끝이 없다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끝이 없다고 말하는 걸 거부하는 게 일종의 견성성불이에요. 확철되거나. 그게 깨달으면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끝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았으면 끝을 본 거지. 또 깨달을 게 있으면 그 깨달은 게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게 성철을 한 것처럼 한 번 깨달았으면 그걸 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깨달을 게 있으면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끝이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냐고. 그 끝이 어딘지 알 수도 없고 끝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끝이라는 개념은 만들어내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깨달음도 말인 거지 정말 완벽한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완벽한 깨달음을 정의 내릴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걸 맞다고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미 논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들을 게 없어요. 부처라고 해서 부처가 끝을 갖냐면 당연히 아니죠. 부처가 말하면 끝이라고 하면 끝이란 개념이 부처한테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뭘 끝이라고 하거나 뭐가 완벽하거나 뭘 완벽하게 깨달아서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다고 얘기하냐고 하겠지. 그런 식의 개념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완벽한 깨달음이라든가 부처 깨달음이라든가 나만큼 깨달았다고 하는 걸 알겠는데 그것이 완벽한 거라고 말하면 다른 거예요. 내가 스승만큼 가는 건 좋은데 그것이 완벽한 경지라고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고요. 끝이 없는 이유는 여기는 그냥 깨달음을 버리니까라고 쓴 것도 있어요. 이렇게. 끝이 없어요. 왜냐면 끝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거나 그것이 끝이길 바라거나
그러니까 완벽한 해탈, 열반, 나의 모든 고통, 갈등이 사라지는 그곳을 원하는 건데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내 고통이나 갈등이 그리고 번뇌가 해결되는 부분이 그런 경지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래서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자기가 깨달았다고 주장하든 어떤 걸 주장하든 그 주장하는 것에는 의도하는 게 있고 그렇게 주장하게 만드는 그 사람만의 성향이 있는 것이 돼요.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깨달았다고 설명하는 네 성격은 뭐냐가 돼요. 그렇게 하고 들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뭔가 주장했을 때 그 주장한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주장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얘기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의한 깨달음만 있어요. 실제로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달은 그 깨달음이요. 그걸 보려고 해야 된다고요. 누가 깨달았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깨달음에 대한 것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뭘 이해했길래 아니면 뭘 받아들였거나 뭘 감지했길래 깨달음이라고 말하고자 하는지 그걸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명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걸 명심해야 사람들한테 현혹당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을 세우고 주체를 가지려면 흔들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아는 만큼 주변이나 외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중맥이 꺾이고 묻히고 또 수련이 퇴보되고 그런 것도 다 내가 흔들려서인데 흔들리는 이유는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처음에 수련하는 거와 또 매치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아가 너무 명확하게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면이 있는데 근데 명확하게 모르면 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알아서도 안 되고 몰라서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르칠 때 달라지는 거죠.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모순적인 면도 있고 아까처럼 설명하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거고 실제로 누구를 가르치거나 어떤 사람이 구체적 대상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상황에 맞게 말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성은 다르다는 거죠. 이론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그 이론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누구한테 적용할지 이거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없다고 하고 버리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없고 아닌 걸까요? 있다고 이것이 맞는 거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럼 이것이 정말 맞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과 사람과 운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맞을까요? 잘 생각하고 결정해요. 말이라는 것을 전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자신의 길을 가는데 결코 쉬운 것은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고 싶지만 설명을 쉽게 한다고 이해할 수 있고 어렵게 한다고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머리가 나쁘고 좋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머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해하는 거라서요. 딱 부러지게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간단히 하고 싶지만 그게 그렇지 않으니 답답해요. 이게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모순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가 진행되니까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강의에도 나왔듯이 이걸 하나의
하나로서 일관적으로 쭉 논리적인 그 문제 없이 설명해주고 싶은데 하다 보면 모순이 생겨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알려고 하다가 자기 신체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 있는데 방금 전처럼 모르면 오히려 또 수련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흔들리게 한다는 것도 있어요. 알아서 흔들리게 하는 거와 몰라서 흔들게 하는 거. 알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거나 알아려고 하다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원리적인 면을 이해하면 왜 틀리게 말하고 왜 다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지를 안다고 할 수 있죠.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글을 처음에 블로그 쓸 때 썼어요. 그래서 쓴 거예요. 원리적인 면을 이해하라고 원리적인 면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전 같은 것도 왜 단전을 해야 되는지, 왜 단전이 되는지, 그게 뭘 의도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하면 다르게 설명하거나 의미가 좀 어긋나거나 모순적인 설명해도 이해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이유를 아니까, 원리를 아니까 다른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왜 다르게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제가 이 책의 의도를 이러이러하다고 했으니까 그 의도대로 이 책을 보게 되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거나 좀 다르게 설명하거나 왜 이렇게밖에 설명 안 하거나 하는 것들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 더 의도를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것 중에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한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이만큼인데 이거 다 설명하다 보면 글이 난삽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줄여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 요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요건 다음에 하고 이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요만큼만 설명해요. 설명할 게 10개면 10개 중에 하나만 설명한다고. 옛날 사람이 특히 심한데 이거 다 설명하다 보면 난삽하고 복잡해져요. 근데 성격 따라서 이걸 다 설명해 주려고 애쓰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책이 두꺼워져요. 성격이 이거 자르지 못하는, 이게 결단력이 없는 건데 저도 성격이 좀 난삽한 성격인 것이 돼버리는데 옛날 사람은 한문이라 이제 옛날 사람의 설명을 보면 이 앞에 거 다 삭제하고 골자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받는 것 같은데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혼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이게 애매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이해하려면 이걸 설명해 주는 다양한 것을 이해하기보다 그 설명하는 것들 중에 일관성 아니면 관통하고 있는 그 어떤 흐름 해당하는 것을 끄집어내면 훨씬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그걸 원리로 한 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기에 대한 한문 여러 가지인데 그게 그 한문 하나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고요. 기운 기자나 일어날 기자나 이게 토대의 기자나 이게 같은 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뭘요? 근원성이 있잖아요. 일어난다는 게 생명 나오는 거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어난다는 건 앉아있고 엎어져 있는 거잖아요. 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엎어져 있고 누워있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건데 그건 토대잖아요. 그 기라는 것도 근원이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정확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 있거나 이면에 있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나 토대에 있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을 같은 건데 같은 현상인데 이거를 그때그때 따라서 쓰다 보면 말을 다르게 쓰게 된다고. 어떨 때는 근원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게 얘기할 때 기운기자를 쓰고 아니면 그 뒤에 있다. 뒤에 있는 것을 쓸 때 토대란 말을 쓰고 이것이 양적인 기,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면을 쓰려고 할 때 일어날 기자를 쓰거나 이렇게 된다고요. 같은 기인데 어떤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거나 어떨 때 적용하려고 말을 할 때마다 다르게 하잖아요. 다르게 할 때마다 다른 의미를 한다고요. 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면서 하늘이어야지 하늘이기만 하면 그게 하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말은 하늘인데 의미는 다 틀리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발음은 같아요. 근데 개념은 달라요. 근데 이걸 글로 써놓으면 그냥 다 어려우니까 다른 글자로 쓴다고요. 이걸 다 하나하나 이렇게 분화된다고요.
그런 의미. 그래서 거꾸로 해야 돼. 공부는 나야 막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게 이 다르게 쓰는 것을 뭘 가지고 설명하거나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서 이렇게 다르게 분화시켰는지를 거꾸로 추적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해야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이면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걸 그거 하라고 이 언어를 넘어간다는 거야. 선정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말을 언어 분립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말을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사람은, 그러니까 설명하는 걸 보지 말고 설명하는 의도를 보라 하는 거. 또는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다 그 말이나 언어를 이해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나 언어 이면에 그 사람의 의도하는 거, 아니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뜻,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서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있다는 것이 돼요. 말의 한계에서나 단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런 식의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이 단어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언어를 넘어가면 그때서야 이제 언어 넘어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상근기와 하근기의 구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상근기는 이 언어나 현상 세계에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을 넘어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거나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거나 그 부분을 알려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나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까 깨달음도 넘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다 넘어가질 못해요. 언어를 넘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서야 이제 그 다음 거 설명한 것이 왜 이게 이런 설명을 했는지 또 알게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또 아니에요. 그 이면도 있어요. 또 언어 이면에 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또 끝이 없기도 한데, 그러니까 하나를 깨우친다고 해서 다 할 수 없어요. 한꺼번에 이걸 쭉 다 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천재적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안 돼요. 또 안 돼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60년이나 살아야 된다면 60년 동안 펼쳐져야 되는 내 운명이 있어요. 60년 동안 펼쳐져야 돼요. 근데 이걸 한 방에 한다고 하면서 한 방에 태어나자마자 난 다 살았어 하고 죽어버리면 이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깨우침도 똑같아요. 깨우침도 오늘 이거 알고 다음에 이거 알아하는 그 전제하에 이만큼 또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걸 전제하에 또 이해하는 과정 이 자체가 이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삶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한 번에 알거나 세상 다 안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내 삶 내에서만 이해할 수 있고 내 삶에 맞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지식은 그리고 깨우침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과 떼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미 지식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시공간적인 이 전개성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시공간적인 전개예요. 그게 이 부체적인 이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이유는 전개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존재해요. 물질이 먼저가 물질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다고. 과학적인 방법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것도 그쪽에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다고요. 물질은 시공간적인 전개예요. 약간의 지속적인 아니면 연속적인 전개예요. 불연속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연속적인 전개로 해버리면 이 물질을 넘어간 저쪽 세계의 전개, 그쪽엔 불연속적이에요. 건너뛸 수 있고 얼마든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인생을 60년을 나 다 살았다고 끝나고 접을 수도 있어요. 그쪽은. 근데 이쪽 세계는 시공간적인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물질의 정의일 수 있다고요. 시공간적인 전개. 많이 나간다. 시간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